자, 이번 시간에 이제 컴퓨터 드릴 주제 상권 등에 관한 이론에서 이게 이제 마저 앞에서 나왔던 얘기들 학자 이름, 학설 이름이랑 같은 부분이 연계가 되어 해서 자, 우리 앞에서 이제 학자 이름 관련해서 자, 지대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차액지대설이라고 리카도라는 학자가 있었고요. 임대료가 뭐냐, 지대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한계지와 자신이 경작하고 있는 토지 간의 생산성의 차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대다라고 이런 주제에 있었고요. 이에 대응해서 임대인에게 있어서 지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불로소득 또는 경제적 잉여라고 하는 거. 한편 트윈앤이라는 학자는 위치 지대설이라고 해서 위치도 지대한 발생 원인이 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뤄졌었고요. 그 다음에 자, 막스의 절대지대설에서 막절 이렇게 이제 외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막스의 절대지대설 소유 그 자체가 지대 발생 원인이다 이런 얘기 있었고, 마준일이라고 하는 거 마셜준지대론 일시적 소득이라는 것이 키워드. 한편 도시공간 구조론에서는 버제스라는 학자가 있었고요. 바로 동심원 이론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슈. 이에 대해서 호이트라는 학자는 선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헤리스 울만 두 명 학자 다 핵심 이론이라고 해서 핵심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해서 하여튼 학자 이름, 학설 이름, 키워드 하나 정도씩은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공부할 것이 바로 입지론이라고 해서 먼저 공업 입지론부터 간단하니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그래서 자, 어디에다 공장을 입지하는 게 좋을 거냐라고 했을 때 웨쉬라는 학자에 따르게 되면 가장 많은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는 지역이 가장 좋은 최적의 공업 입지가 되게 된다. 이에 비해서 베버라는 학자에 따르게 되면 전체적인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최적의 공업 입지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비용이 먼저 들어가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판매라고 하는 측면 수요라는 것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요, 이 비용을 줄이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거. 이에 비해서 수요가 가장 많은 것이 최적의 공업 입지다라고 하는 것이 웨쉬라는 학자의 최대 수요 이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학자 이름, 학설 이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학자 이름하고 학설 이름을 외우는 게 웨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하는 거,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문제 요거 많이 나오는 주제는 아닌데 30회 때 한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자 이름, 학설 이름 정도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논의가 되는 게 상업지에 관한 것이 많은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명제 하나예요. 이 크리스탈러라는 학자에 따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심지라고 하는 것이 성립 또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요구치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중심지라고는 키워드. 자, 배우제 각종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에서 이건 뭐 큰 이슈가 되지 않겠고,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배달 가능한 거리, 달리 표현하게 되면 소비자가 출입할 수 있는, 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를 가리켜서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라고 하는 거, 최소한의 인구수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명제 하나예요. 그래서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에 따르게 되면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도 유지되기 위해서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요구치가 존재할 것이라고 해서 자, 재화의 도달 범위, 중심지에서 공급되는 재화 서비스, 이게 배달 가능한 거리, 달리 표현하면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심지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다닐 수 있는 거리, 이걸 우리가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부르게 된다. 그럼 최소 요구치라고 하는 거, 자, 최소한의 인구수라는 개념에서 명제 하나 간단해요. 그래서 중심지 성립 유지가 되기 위해서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요구치가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거, 이게 크리스탈러라는 학자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어떤 상권의 중심지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개별 소매 점포 입장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해서 자, 넬슨 이런 학자가 되겠고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매 입지 이론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넬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의 소매 점포가 최대 이익 또는 최대 매출액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냐라고 해서 7개인가 8개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내용 자체는 필요 없고요. 학자 이름, 학설 이름으로 끝내 해서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하나의 상권 전체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될 것이고,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하나하나의 점포를 기준으로 따져 묻게 되는 것을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이게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가봐야 돼. 아주 단순 무식하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 그래서 레쉬 이렇게 가야 되죠.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 묶어서 레쉬 이렇게 가야 될 테고요. 그 다음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그렇게 따라하지 마.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뭐 배소 이렇게 외워도 좋고 하여튼 머리가 자기가 알아서 외워봐야 돼요. 이게 시험에서는 의미를 안 물어본다니까 학자 이름, 학설 이름만 딱 물어보기 때문에 요게 그래서 이제 학교는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출제를 해버리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할 텐데, 얘들이 이 시작론 파트에서 이 학자 이름, 학설 이름 가지고 1년에 한 문제 구성을 하다 보니까 골고루 요거 하나 저거 하나 건드린 식이에서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크리스탈이 뭐야? 크리스탈, 이게 육면체를 우리가 크리스탈이라고 그러나요? 그 뭐 아는 게 거의 없어. 뭐 법도 몰라, 경제학도 몰라. 크리스탈이 뭔지 뭘 받아봤어야 알지. 크리스탈 있고 육면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죠? 그릇. 이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지금 그릇에 관심을 두실 때니까. 그래서 하여튼 간에 중심지라고 하는 거, 자, 육면체라는 개념 자체도 어떤 안정적인 궤도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크리스탈러, 이름 봐봐, 크리스탈. 얘는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탈을 생각하고 온 애야. 그래서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에서 다시 한번 외워봐요. 혼자서 어떻게 이걸 외울까? 자, 보니까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 레쉬. 얘는 이제 대충 연계가 된다.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좀 애매해. 해서 자, 최소 비용 이론이 될 수도 있겠고, 뭐 베비라고 해도 좋겠다. 비용의 비자를 따서 베이비 줄여서 베비 해서 자, 레슈 뭐 베비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만들어 가셔야 돼. 이건 말을 만드는 건 본인이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백날 만들어 봐봤죠. 제가 밤새 연구해갖고 레슈 베비 이 지랄을 하고 다니는데 본인이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뭘 따든 간에 베버의 최소 비용이론. 의미 착이지 말고 학자 이름, 학설 이름. 뒤에 문제 보시게 되면 학자 이름, 학설 이름까지밖에 시험에 안 나와요. 더 이상 깊은 얘기 안 나와. 그래서 어렵다니까요. 레쉬 베비 이랬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해서 학자 이름, 학설 이름 가지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리플레자 그냥 플레인하게 깔아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가지고 시험에 나오는데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의미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야 된다. 한번 그럼 이제 여기까지 얘들까지가 별 의미가 없거든요. 학자 이름, 학설 이름까지만 시험 문제가 구성이 돼요. 해서 먼저 아까 나왔던 것이 뭐가 있었지? 바로 제일 레쉬라고 하는 사람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는 것이 있었고, 베버 최소 베버라는 학자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러는 뭐가 된다? 크리스탈러는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이 바로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에서 그냥 이렇게 머리 글자 따서 외우든 어떻게 하든 간에 학자 이름, 학설 이름만 더 이상 깊이 가시면 안 돼.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공업지와 관련해서 레쉬라고 하는 사람은 최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적이 최적의 공업 입지이다. 베버라는 사람은 이 생산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 최소,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최적의 공업 입지이다.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것, 그다지 쟁점 어렵지 않고요.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라고,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까지, 여기까지가 네 가지가 제일 짜증나,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의미를 사귀는 부분은 차라리 나아요. 금방 스토리가 있으니까. 해서 다시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거,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해서, 자,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의 상권 전체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별 점포 단위로 얼마나 매출액을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요걸 이제 따져먹는 것을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진짜 재미없고 짜증나는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지대론하고요, 도시공간 구조론 관련된 학자 이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까지는 그 내용이 좀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이 네 가지는 내용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히 힘들게 구성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쓸데없이 이걸 내용을 뭐 팔 것도 아니고요. 자, 그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요소부터 이제 계산 문제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괜찮아요. 그래서 자, 지금 인력이라는 단어부터 가있어요 인력, 땡기는 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인력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있잖아요. 자, 중력이랑 인력이랑 다 같은 얘기입니다. 만유 인력, 뉴턴인가요? 했던 과학자가 했던 얘기, 모든 물건은,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땡기는 힘, 질량에 따라서 땡기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질량에 해당하는 개념이 뭐냐면 인구수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응해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다시 이제, 자, 어떤 도시에 유인력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의 전제는 이런 식이야. 자, A라는 도시가 있다, B라는 도시가 있다, C라는 도시가 이렇게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 중간에 D라고 하는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D라는 신도시에 있는 사람이 A도시, B도시, C도시 어디 가서 소위 쇼핑을 할 것이냐를 따져묻는 거. A도시의 고객 유인력, 땡기는 힘, B도시의 고객 유인력, C도시의 고객 유인력. 그래서 만약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A라는 도시가, 이게 만약에 과천이라는 도시가 하나 있다 하십시다. 그럼 과천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로 갈 거냐, 안양으로 갈 거냐, 군포로 갈 거냐, 이런 것들 따져봐야 돼. 만약에 과천은 소비를 하지 않고 딴 데로 가야 된다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중심지의 크기, 인구수에 비례하게 된다. 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게 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요, 서울까지 안 가고 안양권으로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경우의 수의 문제가 될 텐데, 일단은 각각의 도시의 고객 유인력, 땡기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의 제곱분의 인구수. 이걸 문장으로 표현하게 되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인구수에 어떻다? 비례하게 된다. 이런 게 29회 때 출제가 됐었지요. 해서 자, 이게 아주 간단한 주제인데, 하여튼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하여튼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서 듣는 얘기하고 시험장 가서 보는 얘기하고요, 거의 그냥 완전히 느낌 자체가 틀려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거의 구구단처럼 참새 짹짹 정도가 돼서 지겹다 이 정도가 돼야지 실제 시험장 가서 풀지. 여기서 몇 개 주워 들어갖고 이해하고 나서 시험장 가서 보게 되면 모든 지문 하나하나가 다 그냥 새롭고 겁이 나게 돼요. 여기서는 그까이까 뭐 틀려도 되니까 가볍게 찍어갈 수가 있는데, 시험장 가면은 이게 한 번 시험 이제 망쳐버리면 1년을 개고생을 또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죽기 살기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단순 암기. 자, 다시 고객 유인력이라고 하는 개념 다시 정리하게 되면, 자, 지금 A도시, B도시, C도시의 고객 유인력이라고 하는 거 계산 공식이요, 거리 제곱분의 인구수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 주구장창 우려먹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줄 때, 아직은 이런 문제 구성 안 됐는데, A도시, B도시, C도시 세 개 도시 사이에 신도시 D가 등장을 했을 때, 이 신도시 D에 있는 본 사람들이 A도시로 방문할 확률, B도시로 방문할 확률, C도시로 방문할 확률이라는 것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 구성이 되거든요. 시험 문제에서는 무조건 뭘 물어봐? 확률이라는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확률은 절대 바로 못 구해요. 확률을 구하려면 먼저 고객 유인력을 다 구해봐야 돼. A도시의 고객 유인력 계산해 봐야 되고요, B도시의 고객 유인력 계산해 봐야 되고요, C도시의 고객 유인력을 다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다 더해서 분모 삼고, 그 중에
각각의 A 도시 고객 유인력을 분자값에 두게 되면 이걸 A 도시로 방문할 확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계산 문제 중에서 그나마 반가운 문제 중에 하나가 고객 유인력 문제가 되게 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수험생들이 뭐 까딱하면 저거예요. 이 문제를 딱 보게 되면 고객 유인력을 이빠이 구해, 즐거운 마음으로 구해. 그래 놓고서 뻥 찌는 거야. 이거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를 생각을 하셔야 돼. 각 고객 유인력을 더해서 분모를 삼고 각각의 고객 유인력이 분자가 됐을 때 이게 바로 그 도시를 방문할 확률이다 라고 하는 거, 요렇게 이제 하나 갈 테고요. 이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이라는 것이 자 도시 간의 어떤 소비자 이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인데 비해서 자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이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은 하나의 도시 안에 여러 개의 상점들, 할인점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 할인점 어디로 방문을 하게 될 것이냐라는 확률을 따져보는 것을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 똑같아요. 각 상점의 고객 유인력을 구하시오 라고 하게 되면 거리의 제곱분의 상점 규모, 점포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각 상점의 고객 유인력이 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도시에 A 상점, B 상점, C 상점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A 상점을 방문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되면은 이때는 포인트가 뭐라고요? 각각의 고객 유인력을 계산해서 더해서 분모 삼고요. 각각의 고객 유인력이 분자가 되는 것이 그 상점을 방문할 확률. 전체 그림 볼까요? A 도시를 방문할 확률이라고 하는 거, A 도시의 고객 유인력, 그 다음에 B 도시의 고객 유인력, C 도시의 고객 유인력 더해서 전체 분모로 삼고요. 그리고 위에 A 도시의 고객 유인력이 분자값이 되는 것을 A 도시로 방문할 확률. 두 번째 이슈. 자, A 상점을 방문할 확률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이제 A 상점의 고객 유인력, B 상점의 고객 유인력, C 상점의 고객 유인력 분해 다 더해서 그 다음에 A 상점의 고객 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 그래서 이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차용을 해서 약간 변형을 해놓은 것이다. 물론 우리 기본서를 보시게 되면은 저런 게 나오게 돼요. 지금 보게 되면 고객 유인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A 상점, B 상점, C 상점을 방문할 확률을 구하는 공식 자체가 있는데 어차피 해봤자 안 될 테니까 그렇게 공식이 하면 힘드니까 지금까지 문제는 그냥 똑같은 문제,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이랑 똑같은 공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해놨다라고 할 거. 요 그냥 아예 요 공식 하나 외워서 두 개를 다 우려먹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합리적이고요. 작년에 이제 나왔던 개념이 거리 마찰 개수라는 개념이 출제가 됐습니다. 해서 사실은 이제 거리 마찰 개수에 따라서 이 고객 유인력이라는 게 달라지게 되는데 거리 마찰 개수 뒤에서 문제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품점이다라고 하는 것. 자, 거리 마찰 개수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 싸움이 되게 될 텐데 만약에 교통이 발달돼 있다 그러면 거리 마찰 개수는 작아지게 될 것이다. 근데 3km, 4km밖에 되지 않더라도 산길이야. 그럼 왔다 갔다 하기가 겁나 힘들어. 그래서 그때는 거리 마찰 개수가 커지게 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두 번째, 구입하거나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거리 마찰 개수는 달라지게 된다. 인터넷 안 된다고 치고요. 자, 대형 TV를 사고자 한다. 그러면 용산 이런 데까지 나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겁나 멀리 나갈 수가 있다. 근데 담배 같은 걸 사고자 해. 생필품을 사고자 한다. 담배를 생필품이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담배 피우는 사람들 생필품이야. 그게 없으면 손이 벌벌 떨려 중독이 된 거지. 그렇다 치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제 아는 분 지인 중에 한 분이 제주도에 103세인가까지 사시다가 104세인가 105세 돌아가셨어. 그게 이제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103세 때 그분이 한 50년 60년 태우신 담배를 끊으셨어. 물어봤어. 왜 담배를 끊으셨어요? 그렇게 쭉 살아오셨는데 라고 여쭤보니까 귀찮아서. 그래서 이게 숟가락 들이기 귀찮아지신 거지. 그래서 결국은 담배 끊고 나서 2년 만에 돌아가셨다.
하던 그런 사건. 뭔 얘기야? 거리 마찰 계수라는 개념이야. 생필품 같은 거 이런 이제 것들은 굳이 멀리 사러 간다 안 간다 가지 않는다. 생필품은 거리 마찰 계수가 커지게 된다. 그러나 아까 대형 TV라든가 냉장고 이런 것들 사러 가려면 큰 상가까지 좀 멀더라도 1시간 걸리더라도 2시간 걸리더라도 갈 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거리 마찰 계수. 다시 갑시다. 거리 마찰 계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뭐라고요? 일단 쉽게 나다닐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될 테고,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게 상품에 따라서 거리 마찰 계수는 달라지게 된다. 전문 품점 이런 것들은 거리 마찰 계수가 상대적으로 작고요. 이에 대응해서 지금 편의품점이라고 하는 생필품 이런 것들은 거리 마찰 계수가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해서 멀리 안 간다는 얘기지. 배추 사러 갈 때 뭐 어디 아주 멀리 나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사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독특한 개념,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될 테고, 일단 이 파트에서는 여기까지는 괜찮아. 지금 설명드릴 것도 내용도 좀 있고 하니까 거리 제곱분의 인구수라든가 거리 제곱분의 상점 면적 뭐 이런 것들 괜찮아. 이 자체는 내가 썼는데 상점 면적이나 뭐 점포 면적이나 그 말이지. 다음부터 교재를 바꿀까 보다. 그래서 하여튼 요거 자체는 그래도 단순하게 딱 한 문제로 떨어져서 출제가 되는데, 아까 우리 봤던 거 개 짜증나는 거 다시 볼까요? 레시오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하는 거. 레시오의 최대, 레시오 이렇게 묶어서 가서 레시슈 해서 레시오 이렇게 간다고.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베비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크리스탈레이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제일 어렵다니까 지금 설명드릴 거리가 없어. 얘는 학자 이름, 학설 이름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설명드리는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해 보이는데 수험생도 간단하게 흘려보거든. 그러니까 진짜 힘든 파트는 학자 이름, 학설 이름 외우는 파트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된 이제 계산 문제 형태로 구성하는 건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하고요, 허프의 상권 부진성구역.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레시오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크리스탈레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학자 이름, 학설 이름. 그리고 이거 하나 미리 알고 가셔야 돼. 이게 몇 번 하면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돌아설 때마다 잊어버리게 짜증나. 저도 똑같아요. 이걸 지금 몇 년째 이지랄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할 때마다 배인지 이게 배수로 가야 되는지 매번 헷갈릴 정도라고. 왜? 의미가 없어서 그래. 의미가 없어서. 근데 시험에 학자 이름, 학설 이름이 출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한다. 그 정도까지 이제 문제 가지고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베버의 공업 입지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24회 때 나왔었죠.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주제. 다시 갑시다. 지금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거 배운 거 하나도 없어. 딱 한 가지야. 전체 비용이 어떻다? 최소 비용이 되는 것이 최적의 공업 입지가 되게 된다. 다시 공업지, 공장을 어디다 입지를 하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어떻다? 최적의 공업 입지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하나. 다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요? 자, 최적의 공업 입지는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최적의 공업 입지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답은 알고 있어요. 그럼 지문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면서 이게 맞냐 틀리냐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맞냐 틀리냐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외웠던 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그래서 생산자,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장 많은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공업지를 입지를 하게 될 것이다. 내 고향이 어디라고 해서 고향 사람들 위해서 거기다 공장을 입지시키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야. 그래서 두 번째,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기업의 최적 입지점으로 본다. 해서 맞죠? 합리적 경제인 생산자는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어떻다? 가장 좋은 공업 입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의 입지 요인에는 수송비가 있을 수 있고 인건비가 있을 수 있고 뭉쳤을 때 좋은 집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기업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송비, 인건비, 집적 이익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틀렸죠. 이게 틀렸고요.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송비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지역이면 좋겠고요. 직접 이익이 발생하는 지역이면 어떻다? 그게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페이지를 못 찾는 분 있어요? 10페이지. 선생님 이제 기가 막히게 미리 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니까 집에서 예습을 하고 오시는 것 같아. 오늘 뭐 나가나 해갖고 처음엔 좀 못 찾으셨거든. 그래서 지금 문제집 10페이지, 학교는 10페이지를 가지고 보고 있다고. 아니. 딴 거 하지 말고 이 문제 안에 답이 다 나와 있다고요. 배버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돼 있죠? 아니,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봐서 외울 수 없다고.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 그래서 아까 뭐라고요?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 이렇게 가야 되죠? 이게, 자, 수송비가, 봐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 그 다음에 인건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 직접 이익이 최소가 되는 지점. 말이 안 되잖아. 직접 이익은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수송비나 인건비는 작을수록 어떻다? 좋은 것이다. 그래서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어떻다? 최적의 공업 입지. 이걸 우리가 줄여서 배비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 이 문제 안에 답이 나와 있다고. 배버는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최적의 공업 입지로 보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요인에 지금 수송비와 인건비와 직접 이익 등이 있을 텐데 이건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각 요인이 최소가 되면, 예를 들어서 직접 이익이 최소가 되는 게 좋은 데가 아니잖아. 수송비는 들어가는 비용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들어가는 비용이 될 테고, 직접 이익은 뭉쳤을 때 좋은 메리트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국어 싸움이야.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게 아니라, 자, 수송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직접 이익을 다 더했을 때 전체 비용이 어떻다? 최소가 되는 지점을 어떻다? 최적의 공업 입지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답은 몇 번이라고요?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지금 여기서 외우고 끝내야 돼. 다시 복습하려고 하지만 나 복습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복습하는 사람은 여기서 안 해. 자, 집에 가서 하려고 아껴도 메모를 해도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봐야지. 보긴 뭘 봐. 여기서도 못 외우는데 다시 그냥 오늘 외우고 끝내야 돼. 오늘 외우고 이 자리에서 외우고 끝내야 돼. 야, 이게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공부하는 방법은 순간순간을 좀 절실하게 해야 돼. 공부 더럽게 못하는 인간들의 기본 속성이 뭐냐면 오래 하려고 그래. 우리 딸내미 어제 밤에 공부하는 거 보니까 아주 죽여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11시 반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영어책을 펴놓고 중간에 또 일본어를 또 해. 뭐 일본어를 공부하는 것처럼 개뻥치고 있어. 드라마 같은 거 보겠지. 어서 약을 팔어. 유튜브로 뭐 자막 같은 거 보겠지. 하여튼 간에. 그래서 새벽 3시 반인가 4시 다 돼서 자. 아니, 그걸 영어 집중해서 풀면은 30분이면 끝날 문제를 가지고 5분 풀고 어떻게 아껴도 요거 아까 미리 풀어보면 안 돼. 아까운 거야. 그래서 또 드라마 같은 거 잡다한 거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한 30분 동안 쉬어. 그리고 30분 동안 쉬고 나니까 힘드니까 뭐 또 수소 먹어. 길거리에서 수소 먹고 나서 또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 해서 한 두세 문제 풀어. 아주 지랄내. 누굴 닮았는지 더럽게 게을러가지고 핵심 요소는 뭐냐면은 왜 날 보면서 오세요? 아니야. 다시 핵심 요소가 되는 건 이 자리에서 바로 쇼붙이고 좋은 머리를 그대로 활용한 배버의 최소 비용이라고 하는 거. 전체 비용이 어떻다? 최소가 되는 지점. 문제 보지 말고 답을 외우라고. 머릿속에 쳐넣으라고요. 문제지를 시험장에 갖고 갈 수가 없다고. 나 이 양반 너무 마음에 들어. 나랑 다음에 무슨 또 다른 아이템을 한번 수업 한번 받아보실래요? 네. 아주 죽일 것 같아. 이 양반은 메모도 안 해. 그냥 계속 같이 외워버려. 이게 딱 좋아. 이게 딱 좋아. 나중에 제가 스카우트 제의 할게요. 지금 어디서 뭔 제안이 있으니까 얘기가 잘 되면은 자격증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하나 골라요. 내가 중개사 말고도 몇 가지 아이템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뭐 마음에 드는 수강생이야. 다시 배버라는 사람 잊지 말고. 배버는 어떻다? 최적의 공업 입지를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최적의 공업 입지로 보았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알고 보십시오. 내용을 알고 보면은 개소리들이야. 자, 1번 생산자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합리적 경제인은 자,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최적의 공업 입지라고 해석을 한다. 그래서 최소 비용이 뭐냐 했을 때 전체 비용이 어떻다? 최소가 되는 지점을 최적의 공업 입지라고 해석을 한다. 딱 이 정도 얘기.
얘기야. 문장 하나짜리 불과해. 이걸 느려 뺀다고. 근데 옛날 문제 패턴이고요. 이 중에서 5번 같은 거 듣도 보도 못한 얘기 나와 있죠? 이런 건 눈길 깔아야 돼. 무조건 시험 지문에서는 모를 얘기가 한 개나 두 개가 나와. 이것만 외워두시면 돼.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 모르는 건 답이 아니다. 몇 개 외운 거 그거 가지고 답을 골라내는 거다. 이게 객관식 문제를 풀어가는 기법이에요.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게 어떤 식이냐면 주관식 공부하듯이 뭔가 쭉 다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 자, 그래서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그래서 이걸 줄여서 배비 이렇게 가는 거지. 배비. 이거에 대응해서 레시 최대 수요 이론. 자, 레시는 시장이 좋은 쪽이 어떻다? 최적의 공업 입지다.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군산이나 이런데 도시 완전히 지방 이런 데가 비용은 적게 들겠지. 전반적으로 비용은 적게 들겠지. 근데 시장 수요가 멀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다 뭉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이 세가 비싸고 인건비가 비싸더라도 수도권으로 몰려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더라? 바로 수요에 관한 부분이 있게 된다. 그리고 우리 중간중간에 울산이라든가 포항이라든가 공단 밀집적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는 뭐가 있어? 집적 이익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된다 해서 자 계속해서 이제 24회 때 문제 보셨고요.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에 관한 주제 이제 이어 나올 텐데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지가 입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의 취지.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가 이런 게 있죠.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관련한 개념 저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24회 때 나왔던 주제. 자, 중심지, 각종 재화와 서비스 공급 기능이 집중돼서 배후지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역이라고 하는 것 해서 이렇게 가게 될 테고요. 재화의 도달 범위, 배달 가능한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심적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로서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1이 아니라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가리켜서 어떻다? 이걸 도달 범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 도달 범위라는 것을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규모 이걸 최소 요구치에서 기억하고요. 디귿 오른편 해서 일단은 이 문제를 풀어가실 때는 기억은 가장 간단한 주제가 되니까 오른편 되게 될 테고 니은 틀리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리을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제 기억은 포함돼야 되고 니은 제거되는 게 지금 요건가요?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요구 범위 판매자가 정상 이윤을 얻을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하는 경계까지 거래해서 요 앞에 세 가지 자 지금 보게 되면 중심지 오른편 재화의 도달 범위 틀린 표현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 오른편 디귿도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리을번의 최소 요구 범위라고 하는 이 주제는 중심지에 입지한 상점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점 기준으로 최소한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경계까지 거리 이런 의미가 되는데 리을번은 제가 설명 안 드렸어요. 그래서 기억 디귿 이렇게 두 가지만 외우고 있어도 문제를 풀 수 있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기본적인 구조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중심지가 성립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요구치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중심지 배후지에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하는 거 배달 가능한 범위 또는 사람들이 중심지에 있는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서 나다닐 수 있는 거리 그래서 소위 0이 되는 수요가 0이 되는 범주까지의 거리를 의미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최소 요구치라고 하는 거, 최소한의 수요 규모, 인구 규모라고 하는 것을 소위 최소 요구치라 부른다. 그 정도까지 해서 24회 때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하고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 나오고요. 그 후로 거의 문제가 구성이 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개념을 보셨고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토하게 되면 이제 이게 정형화된 문제 유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뭘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A도시와 B도시로부터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라고 해서 무조건 시험 문제에서는 방문 확률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레일리의 소멸 법칙,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이 나오면 문제를 읽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도시, B도시의 고객 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바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A도시의 고객 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유인력, 고객, A도시라는 걸 보면 A도시와 C도시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 5km라고 주어져 있죠. 5의 제곱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A도시의 인구 규모 얼마? 5만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계산을 하게 되면은 5만을 5로 나누면 만이 될 테고 만을 또 5로 나누면 2,00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A도시의 고객 유인력 하나 구했고요. B도시의 고객 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게 되면 거리의 제곱 10의 제곱이 되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B도시의 인구 규모가 10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만이라고 되어 있어. 1,000명, 10,000명, 자, 10만 명 해서 요거 이제 2개 빼면 되는 거죠. 자, 100 빼게 되면은 고객 유인력은 얼마? 1,000이라는 값이 나온다. 그래서 A도시의 고객 유인력 2,000이고 B도시의 고객 유인력 1,000이 되게 된다. 그럼 이제 이때 방문 확률을 구할 때는 두 개를 더해서 분모로 삼아야 되죠. 3분의 2는 3,000분의 2,000은 A도시로 가게 될 테고 3,000분의 3분의 1은 B도시로 가게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쉽게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 C도시의 인구 규모를 3만 명으로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C도시의 모든 사람이 A도시와 B도시에서 소비한다라고 전제를 깔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 2만 명은 어디로? A도시로 가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자, 10,000명은 어디? B도시로 가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주어지면 무조건 뭘 구해야 돼? 고객 유인력을 계산해 봐야 돼. 문제가 주어지면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뭘 계산해야 돼? 고객 유인력. 고객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인구수. 문제가 어떻게 돼 있든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고객 유인력을 먼저 구한다. 두 번째 이슈. 두 개를 더해서, 자, 고객 유인력을 더해서 분모로 삼고 각각의 고객 유인력을 분자로 삼는 식으로 해서 소위 자, 방문 확률을 구하게 된다. 요렇게 문제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는 지금 이제 2개 도시 정도만 나오고요. 앞으로 나올 문제는 3개 도시 뽑아줄 거예요. 그래서 A도시, B도시, C도시 사이에 신도시 D가 등장했다. A도시에서 D도시로 갈 확률, 뭐 이런 식으로 D도시 인구가 A도시나 B도시, C도시로 방문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될 겁니다. 거의 이제 산수 문제예요. 읽어보고 자식할 것도 없어. 무조건 뭘 구한다? 고객 유인력을 구한다. 계산 문제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미리 순서를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비슷한 문제가 또 잊어버릴만 할 때 우리 앞에서 자, 저거 있었지? 정보의 가치라고 하는 거. 다시 이렇게 가자고 그랬어요. 정보의 가치를 구할 때는 무조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하나 구해둔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에다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곱해서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를 계산해주고,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가치 계산하고 거기다 현가 계수를 곱해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 계수를 구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아줬던 것이고요. 그래서 2개 차익이 정보의 가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외우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보셨고요. 나머지 문제 다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은 레일리의 소멸 인력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보니까 지금 C도시가 똑같은 구조에 신도시 C가 들어섰다. 그럼 A도시의 고객 유인력, B도시의 고객 유인력을 먼저 구해야 된다. 그래서 자, 고객 유인력이라고 하는 거, A도시를 먼저 보면 A도시와 C도시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 1km 주어져 있죠. 1의 제곱분에 A도시의 인구수가 얼마가 되냐면 1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도시의 고객 유인력은 얼마? 1만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두 번째, B도시의 고객 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게 되면은 자, 거리의 제곱, 거리가 얼마? 2km, 2의 제곱이 될 테고, 그 다음에 5,000명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5,00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요걸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4로 나눠야 되나요? 1250이라고 하는 것이
B 도시의 고객 유인력. 그래서 두 개를 더해야 돼. 11,250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 분모값이 되게 될 것이고 분자값 A 도시로 방문할 확률은 얼마? 11,250분의 10,000 곱하기 자 C도시의 인구수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C도시의 인구수가 얼마? 9,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000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계산기 두들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10,000 나누기 11,250 곱하기 얼마? 9,000이라는 값을 하게 되면 이 값이 나오게 될 테고 똑같이 11,250분의 1,250 곱하기 9,000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이 값이 나온다. 이건 계산 문제는 간단하고요. 이 문제를 풀어가실 때는 뭐가 제일 문제가 되냐면 사람들이 이 고객 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편차가 너무 큰 거야. 많이 나오고 1,25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산할 때 움찔해. 이게 다른 문제 구성할 때는 고객 유인력이 비슷하게 나오다가 얘는 갑자기 편차가 너무 커지니까 뭔가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이렇게 착각하고 또 겁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접근하면 돼요. 그래서 요건 아마 8,000에 1,000명일걸요. 계산하면 대충 떨어지는 것이 8,000에 1,000명. 이거 계산은 산수는 어차피 계산기가 알아서 해주게 될 테고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번.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토를 하게 되면 자 이게 뭐라고 지금 되어 있냐면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자, A 도시의 고객 유인력, B 도시의 고객 유인력이라고 하는 거 구해봐야 되죠. 문제가 다 똑같다고 유형은 다 달라 보이는데 자, A 도시의 고객 유인력이라고 하는 거 이쪽에 가볼까요? A 도시의 고객 유인력은 거리라고 하는 게 10km, 10의 제곱이 되게 될 것이고 A 도시의 인구수가 40만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고객 유인력 얼마? 40만 나누기 100 하면 4,000이라는 것이 고객 유인력이 되게 될 것이다. B 도시의 고객 유인력이라고 하는 거 고객 유인력 B 도시를 보게 되면 거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 5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구수라는 게 얼마? 10만인가요? 10만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만을 25로 나누면 역시 4,000이 되나요? 4,000이 되나요? 그래서 간단하다. 그럼 이제 A 도시의 고객 유인력 4,000, B 도시의 고객 유인력 4,000. 비율 똑같죠? 그래서 원래대로 치면 분모값은 8,000분의 4,000, 8,000분의 4,000 해서 A 도시로 방문할 확률은 8,000분의 4,000. 이 50%는 얘기고 B 도시로 방문할 확률은 얼마? 역시 8,000분의 4,000. 50%는 얘기야. 그럼 C도시의 인구수를 봐야 돼. C도시가 5만 명인데 문제는 C도시에서 모든 사람이 어디서 A도시, B도시에서만 구매한다. 그럼 이제 A도시 25,000명, B도시 25,000명 이렇게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 자체가 자 포인트가 뭐냐면 이걸 풀고 말고를 떠나서 1분 안에 풀 수 있다라고 전제를 깔고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아예 마음의 준비 읽어보지 마. 이거 읽어보면 10초, 15초 지나가거든요. 그냥 갈 필요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구성을 하는 거야. 그러면 1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고 이게 내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여기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일 없이 막 쳐 읽어봐 꼼꼼히 실수할까봐 그러면 이런 쓸데없는 문제에서 한 1분, 2분 가까이 소요가 돼버리면 나중에 시간 부족해가지고 손을 못 대요. 손을 못 대. 그리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고객 유인력을 구하라는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무조건 모든 문제가 다 방문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테고 이런 유형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 남아있는 게 이거야. 여기다가 A도시, B도시, C도시 세 개 도시 이렇게 던져주면서 신도시 D가 등장했다. 요게 하나 이슈고 그 다음에 C도시의 인구가 모두 구매자가 아니라 C도시의 인구 중에서 뭐 60%만 구매자다. 이렇게 약간씩 바꿔주는 식으로 구성합니다. 결국 이제 계산 문제, 산수 문제를 따지는 그런 문제가 될 텐데 그 계산은 계산기가 알아서 할 테고 이런 건 딱딱 떨어지니까 대신 아까 바로 앞에 문제에서 만하고요. 1250에서 편차가 숫자가 크더라도 겁먹지 말 것. 요게 아마 포인트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에 관한 주제 해서 지금 7년 동안 세 문제가 계산 문제로 구성이 됐고요. 조금 이따 문장 형태로 한 문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물반, 고기반. 얘하고 이제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하게 되면 이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도 나머지 내용, 새롭게 요 근래 나왔던 문제를 제외하고는 한 세 문제가 다 같은 유형이야. 해서 여기 보니까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 이란 말 나와 있죠? 그럼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야. 여기서 자 CA 할인점 고객 유인력
B 할인점의 고객 유인력을 구해야 된다고. 그럼 문장을 볼 것도 없이 A 할인점의 고객 유인력을 구하시오 라고 하게 되면 거리가 얼마? 10의 제곱이 될 테고 할인점의 규모가 얼마? 5,000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100으로 빼게 되면 이게 A 도시의 고객 유인력이라는 것은 얼마? 5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B 도시의 고객 유인력이라고 하는 거 그냥 단순 암기죠. 자, 지금 거리는 얼마? 20의 제곱이 되게 될 것이고 분자값 2만인가요? 2만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400이 될 테니까 이제 5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2만 나누기 400이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자, 고객 유인력 똑같네요. 50에 50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도시 인구수가 얼마? 자, 60%만 할인점을 활용을 한다. 이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도시 인구수가 30만 명이잖아요. 이 중에서 60%면 18만 명이 이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유인력이 똑같으니까 A 할인점 50, B 할인점 유인력 똑같으니까 둘 다 50대 50의 비율. 그래서 18만 명의 2분의 1씩이니까 각 9만 명이 어떻다? A 할인점 또는 B 할인점을 활용을 한다.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봤던 것은 B 할인점의 이용객 수를 물어봤는데 어느 쪽이 됐든 답은 똑같았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 그리기도 하고 뭐 복잡스럽게 구성을 해 보이긴 한데 본질은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이 됐든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이 됐든 그냥 다이렉트로 풀고 들어간다. 그리고 문제에서 거리 마찰 계수 2를 준다고 항상 전제를 까는데 이게 이제 다른 얘기가 아니라 다른 공식을 활용하면 거리 마찰 계수를 얼마에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 문제 풀어가실 때는 중개사 시험에서는 16년간 그냥 거리 제곱분의 상점 규모, 점포 면적 요렇게 해서 문제를 풀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요렇게 보셨고 그 다음 문제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활용해서 자,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은 바로 못 구해? A 할인점의 고객 유인력 구해야 되죠. B 할인점의 고객 유인력 구해야 되죠. C 할인점의 고객 유인력 구해야 되죠. 바로 가보겠습니다. A 할인점의 고객 유인력이라고 하는 거 거리라고 하는 게 얼마? 5가 되죠. 5의 제곱분의 얼마? 500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이때 20이라는 값이 A 할인점의 고객 유인력이 되게 된다. B 할인점의 고객 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죠. 거리라고 하는 게 얼마? 10의 제곱이 되게 될 테고 자, 규모가 얼마? 300이라고 돼 있어서 이건 얼마?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자, 산수 문제야 계속해서 거리 제곱분의 상점 규모 이렇게 가셔야 돼. C 할인점의 고객 유인력이라는 것을 구하게 되면은 거리의 제곱 15의 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450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 더럽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계산하면 2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A 할인점의 고객 유인력 20, B 할인점 고객 유인력 3, C 할인점의 고객 유인력은 2 이렇게 이제 해서 전체 분모는 얼마? 25가 되게 될 것이고 이 중에서 A 할인점 얼마? 20 가는 거죠? 25분의 20이 A 할인점을 방문할 확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80%는 얘기야. 그래서 80%가 A 할인점을 어떻다 방문을 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물어봤던 게 뭐냐면은 방문할 확률을 구했어요. 월 추정 매출액 간단합니다. 그래서 4,000명이 자 4,000명이 얼마? 80%면 3,200명이 A 할인점을 방문할 테고 3,200명이 월 35만 원씩 매출을 일으킨다 라고 하면 3,200 곱하기 35가 되나요? 그러면 이제 아마 2번이 답이 되는가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단순하다고 4,000명 중에서 얼마? 80%니까 0.82 이 A 할인점을 방문하고 이 사람이 A 할인점에서 얼마? 35만 원의 매출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이게 나름대로 겁나 어렵게 구성했던 문제야. 근데 이 문제를 바라보실 때는 나중에 월 추정 매출액은 그 다음 문제고 제일 간단한 문제 방문 확률을 구하는 거 이것만 구해내더라도 문제 거의 둘 중에 하나까지는 해결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수험생들이 이 문제 나왔을 때 거의 곡소리가 나왔던 문제예요. 왜? 기존 문제와 좀 달라지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A 할인점, B 할인점 두 개만 두다가 이제 세 개로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되게 힘들어했고 두 번째가
단순하게 방문 확률을 구하시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매출액을 구하셔서 숫자까지 주면서 계산을 좀 유도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지금 아까 레일웨이 소멸력 법칙 할 때도 마찬가지 구조가 되게 될 텐데 일단 논리 구조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무조건 세 개 도시 사이에 신도시 D가 등장한다. 이렇게 아마 문제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난이도 약간씩 올라가는 식으로 구성을 하는데 일단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무조건 고객 유인력을 구한다. 이게 논의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프의 오형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건. 자, 30회 때 새로운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중간에 제가 거리 마찰 계수 관련 두 가지를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리 마찰 계수라고 하는 거 교통이 발달돼 있으면 어떻다? 거리 마찰 계수는 작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대전에 사시던 분들이 서울에 있는 백화점을 쇼핑을 하러 가려면 겁나 복잡했어. 근데 지금에 와서는 KTX, 뭐 ITX 이런 것들이 SRT인가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그 대전 시내에서 헤매는 것보다 조금 한 30분만 더 투자하면 서울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도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리 마찰 계수가 작아지고 있다. 근데 대전보다 훨씬 가까운 수도권에 약간 외곽 지역들, 물리적으로는 가깝지만은 외곽 지역들, 이런 지역은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있는 물건 사러 가려면 겁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거리 마찰 계수 개념 보셨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이 상품의 특성이라는 거죠. 자, 대전에 사시는 분이 형편점 되시는 분이 서울에 명동에는 롯데 백화점 가서 좀 명품샵에 가서 물건을 산다.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어. 근데 대전에서 형편 되시는 분이 어떻게 서울에 있는 서울역 앞에 있는 편의점 가서 담배를 사러 올라온다. 이런 일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전문품점 이런 것들은 좀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거리 마찰 계수가 작아지게 될 것이고, 그러나 편의품점이라고 불리는 일상품 이런 것들은 멀리까지 오지 않는다. 그 얘기를 이제 작년에 문제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문제 구성하는 패턴들을 보게 되면 29회 때 레일웨이 소멸력 법칙을 가지고 계산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문장 형태로 출제해서 답을 뽑았던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도 그간 여기는 문제가 별로 없지만은 모든 문제가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다가 이제 30회 때 약간 틀어서 뭘 가지고 지금 이제 지금 허프 모형이라고 해서 요 문장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력 모형, 이게 뭐라고? 땡기는 힘, 인력 중력, 똑같은 얘기죠. 자, 레일웨이 소멸 인력 법칙 또는 중력 법칙의 모형을 활용해서 상권 또는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식. 두 번째, 모형의 공간. 자, 거리 마찰 계수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교통적 공간,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다. 그래서 교통이 좋다면 거리 마찰 계수는 작아지게 될 테고, 상품의 특성이 전문 품점이다 라고 한다면 거리 마찰 계수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된다. 그런데 교통이 나쁘면 거리 마찰 계수 커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일용품점이다. 그러면 당연히 거리 마찰 계수는 커지게 된다. 이 얘기예요. 자, 3번. 모형을 적용하자 미리 공간 마찰 계수 또는 거리 마찰 계수라는 걸 정해야 할 것이고요. 교통 조건이 나쁘면 어떻다? 마찰 계수는 당연히 커지게 된다. 자,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물리적 거리보다 훨씬 더 마찰 계수는 커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 품점의 경우 끄트머리 마찰 계수가 크다. 틀렸다는 얘기죠. 전문 품종의 경우 멀리까지 가서 살 수가 있다. 이건 이제 상대적으로 거리 마찰 계수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문제 하나 가지고 거의 모든 내용을 다 설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답은 몇 번으로? 5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갈 법칙 등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전체를 다 묶는 거야. 두 개 도시의 상거리 흡인력, 유인력을 얘기하게 됩니다. 인구에 비례하고 바로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거리의 제곱분의 인구수라는 개념, 이게 레일의 소멸 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자, 도시 내부 기능적인 침입, 경쟁, 천위 등의 과정을 거쳐서 중심 업무 지구 등으로 분화되게 된다. 천위 점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버젯의 동심원 이론은 뭐라고요? 중심 업무지고요. 바로 옆에 점이지대, 천이지대가 존재한다. 이런 게 이슈가 됐던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동심원 이론이라고 하는 거. 자 보십시오. 다음 몇 번? 5번.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기출문제의 특징이에요. 기출문제의 특징. 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4개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2개만 똑바로 알아도 다 답을 풀 수 있게 구성을 해준다. 그래서 이 문제, 이런 식의 문제를 풀어갈 때 테크닉이 뭐냐면은 몇 개라도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적당히 알게 되면 객관식 문제를 풀어갈 때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정확하게 1개든 2개든 알고 있으면 답을 풀 수 있게 구성하고요. 실제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는 만약에 소매인력 법칙과 동심원 이론을 맞췄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는 거야. 이거 하나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럼 뒤에는 풀어볼 이유가 없는 것이고. 다음은 연습이니까 가볼까요? 자, 또 교통망, 도시 공간 구조가 교통망에 따라서 그러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고 하는 거 바로 가시는 거예요. 문장을 보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게 되면 자 바로 고소득층은 자 교통망의 축에 입지하고 저소득층은 교통망의 반대축에 입지한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도시의 공간 구조는 여러 개 분리된 중심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면서 다 핵심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 그래서 자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 객관식 문제의 특징은 자 키워드를 잡아내는 거 그게 포인트.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정도로 갑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29회 때 나왔던 문제. 아까 이제 분석할 때 30회 때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 관련해서 거리 마찰 계수라는 개념이 출제 이슈가 됐었어요. 그 전까지는 다 계산 문제에다가 이렇게 자 지금 거리 마찰 계수의 개념을 설명을 물어봤고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나오게 되는 게 1번 질문 레일리는 두 중심지에 있어서의 자 영향력의 크기 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크기의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해서 자 이게 틀렸지. 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 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의 제곱분의 인구수 이렇게 갔었죠. 그러면 인구수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해서 1번을 틀리게 뽑아냈어요. 답이 1번으로 뽑았어요. 일단 그렇다 치고 2번 질문 보니까 배버라고 하는 거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어떻다? 최적의 공업 입지 배비 이렇게 하는 거죠.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거 컨버스 예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이라는 거 공부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시험 볼 때 짜증 내지 말고 안 본 건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허프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소비자와 점포와의 거리 경쟁 점포수 면적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계산 문제를 통해서 거리의 제곱분의 상점 규모라고 하는 거 상점 점포가 많으면 자, 각 곳곳에서 땡기기 때문에 그 해당 점포의 매출액이 작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른편 봤고요. 크리스탈러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크리스탈러는 대화 서비스에 따라서 중심지가 계층화되고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 범위, 최소 요구 범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해서 이것도 잘 모를 얘기야. 그래서 실질적인 수험생 입장에서는 허프나 자, 웨일리 이게 주로 과거에 쟁점이 됐던 주제고 아까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든가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 같은 경우는 24회 때 마지막으로 구성이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29회 때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최근에 주로 이슈가 된 게 웨일리의 소멸력 법칙,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 그래서 답은 항상 어떻게 뽑는다고요? 자, 이 1번 지문 겁나 까다로웠어요. 사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걸 다 읽어버린다. 그래서 상당수 수험생이 찍는 게 뭐냐면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을 많이 건드려. 왜? 제일 처음 보는 거거든. 나머지 와서 다 봤던 것 같거든. 이상한 지문이니까 찍는 족족 다 틀리죠. 그래서 자, 레일의 소멸력 법칙 답이 다 정해져 있다고요. 계산 문제를 구성을 하든 또는 이렇게 달리 약간 유형을 바꾸든 간에 답은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29회 때 그동안 레일의 소멸력 법칙 계산 문제를 구성을 하다가 지금 29회 때 정의를 가지고 출제를 했고 그 다음에 30회 때 아까 뭐가 나왔지?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이라는 게 거리 마찰 계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다. 그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 보시게 되면은 자,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죠. 30회 때 문제고 겁나 어려웠던 얘기죠. 호이트라고 하는 거, 호이트,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죠.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뭐라고요? 교통이라는 거, 교통망이라는 것이 바로 호이트의 선형 이론. 문장 읽지 말려고 하지 마시고요. 호이트 선형 이론, 교통망이라고 하는 거, 교통망에 따라서 어떻다? 도시가 발달되게 된다라고 해서 요걸 옳은 표현해서 자 가볼까요? 호이트에 따르면 도시는 전체적으로 부채꼴 모양의 형상으로 그 핵심의 수는 도심도 하나이나 교통의 선이 도심에서 방사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해서 일단 두 가지 이슈죠. 하나가 아까 우리 지금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든가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라는 것은 도심은 몇 개? 하나의 핵심이다. 이에 대응해서 해리스 울만이라는 학자는 도심은 여러 개의 핵심으로 다핵심 이론. 그래서 핵심 하나이고 교통 들어가 있고 해서 호이트의 선형 이론. 이 문제 되게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일단은 옳게 구성을 했고요. 레시라고 하는 거. 자, 아까 24회 때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이거 있었죠? 레시 수요, 레시 수요에서 레시오에서 레시오의 최대 수요 이론 해서 레시는 자 수요 측면에서 가장 수요 측면에서 확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입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공업지의 입지 이론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다시 외우셔야 돼. 자, 공업지 관련해서 두 개 있었죠. 베버라는 사람의 최소 비용 이론, 베비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레쉬라는 학자는 최대 수요라고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레쉬 이렇게 봤었고요. 해서 니은번 옳은 표현. 튀넨이라고 하는 거 위치 얘기하죠. 해서 자, 튀넨은 완전히 고립된 단절된 고립국을 가정해서 이곳의 상물 재배 활동은 생산비와 수송비를 반영해서 공간적으로 분화가 된다라고 했다 해서 결과적으로 수송비라고 하는 거 위치에 따라서 다 지대가 달라지게 된다. 좀 어려웠던 주제 해서 지금 이제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핵심이 있고요. 다른 도시와 장사를 하지 않고 교류를 하지 않고 그 도시 내에서만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대료는 싸지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이걸 레쉬의 튀넨의 위치 지대론이라는 거에서 요건 이제 튀넨의 위치 지대론 얘기를 한 것이고요. 레쉬의 최대 수율은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 전체가 다 옳은 거 이렇게 5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좀 어려웠던 문제고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해서 30회 때 문제 보셨고요. 그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논리 구조죠.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은 해서 튀넨의 이론을 도시 내부에 적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튀넨의 이론을 도시 내부. 자, 그럼 이 가십시다. 버젯의 동심원 이론,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나와 있죠. 최소한 이게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뭐죠?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하고 얘하고 아무 관련 없죠. 그죠? 내용을 다 떠나서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하고 이 첫 번째 항목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기억하고는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였었고요.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라는 게 이런 거였었죠. 하나의 동심원 중심부에다가 중간에 뭐가 들어간다. 자, 점이지대, 천이지대라는 것이 들어가고 뒤로 갈수록 소득이 증대되는 모습으로 도시는 형성이 되게 된다. 이게 이름하여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이 얘기는 바로 뭐와 연계되어 있다. 자, 다시 지금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하나의 고립국, 하나의 도시, 또 하나의 도시의 핵심을 전제하고 그 다음에 이 거리에 따라서 임대료가 점점 싸지는 형태 이게 바로 튀넨의 위치 지대설과 관련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구조가 뭐라고요? 바로 버젯의 동심원 이론과 관련되다. 아주 어려웠던 문제예요. 배경을 물어봤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기억은 가가 해당이 되나요? 기억은 가가 해당이 된다. 그래서 기억나는 일단 다 틀린 거야. 기억나는 틀렸고 이제 하나 알아서 3분의 1의 확률까지 다가서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나만 지우면 되잖아. 기억에 보니까 가고 나가 있잖아요.
기억에 가하고 나가 지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내용을 보면서 모르겠다 싶으면 가. 최소한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과 관련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감 잡아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기억은 더 이상 볼 것 없이 가가 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니은. 자, 공간, 자,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 키워드 뭐야? 중심지 나와 있죠? 중심지 나와 있죠? 내용 모르겠는데 중심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보는 거야. 자,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 다 몇 번? 3번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되는가? 이게 자, 최대 이익, 자, 수요, 최대 수요. 자, 다시 넬슨의 소매 입지론이라고 하는 거. 넬슨의 소매 입지론. 여기서는 뭐라고요? 입지라고 하는 거. 넬슨의 소매 입지론. 새로 나온 문제고요. 사실 맞추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기억, 니은 두 개만 나오게 되면은, 기억, 니은 나오게 되면 답을 맞출 수 있게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해서 하여튼 이건 아주 어려웠던 문제 되겠습니다. 해서 이 문제 답은 3번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보셨고, 예, 잠시 여기까지 시작론 보시고 끊었다가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